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릴 적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바로 이소부화에 대한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배짱이, 이런 이야기들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이야기들을 단순한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 더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 인생 지혜서로 재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 또 심리, 그리고 사회 구조에 여전히 이렇게 소름 돋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저자로 알려진 이솝이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노예였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노예였다는 사실이요? 네, 왜 하필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해석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게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겠죠? 바로 그거죠. 당시 노예 신분으로 권력자나 사회의 부조리를 직접 비판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빗대는 고도의 우회 전략을 쓴 거죠. 아, 예를 들면 사자는 탐욕스러운 권력자, 여우는 교활한 지식인, 양은 힘없는 민중을 상징하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덕분에 위험을 피하면서도 인간 사회의 모순과 본성을 훨씬 더 날카롭게 풍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일종의 생존을 위한 풍자였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유명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토끼가 자만심에 빠져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던 거북이가 이긴다는 내용이죠. 자료에서도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함이 훨씬 강력하다, 이 교훈을 강조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랑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진다고 느꼈어요. 아, 그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요? 네, 보통 우리가 꾸준함의 반대말을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토끼저함요. 근데 어쩌면 꾸준함의 더 무서운 적은 탐욕일 수 있다는 걸 바로 그 거위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토끼의 실패는 잠을 자는, 뭐랄까 수동적인 실패였지만 거위 농부의 실패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적극적인 실패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거북이가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의 꾸준함을 상징한다면 거위 농부는 매일 황금알 하나라는 결과의 꾸준함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는 그 안정적인 시스템의 가치를 무시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리죠. 왜 하루를 기다려? 뱃속에 있는 거 한 번에 다 꺼내면 되지. 이런 조급함과 탐욕이. 맞아요. 그게 모든 걸 망가뜨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R&D에 투자해야 하는 회사가 당장의 분기 실적에 목을 매다가 핵심 인력을 다 내보낸다거나, 네, 그런 경우 많죠. 혹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천천히 살을 빼야 하는데 위험한 약물로 한 번에 해결하려다 몸을 망치는 경우처럼요. 토끼의 자만심보다 농부의 탐욕이 우리한테 훨씬 더 현실적인 경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점진적이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성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름길을 택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농부의 탐욕이나 토끼의 자만심이나 전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자기 기만,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바로 여우와 포도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솝우화 중에서 심리학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죠. 아, 그런가요? 네. 높이 갈린 포도를 따려다 계속 실패한 여우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어차피 저 포도는 쉬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심리학 용어 신포도 콤플렉스, 사워 그레이프스 콤플렉스의 기원이 된 이야기입니다. 와, 그 신포도라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게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친구한테 사실 그 회사 야근도 많고 조직 문화가 별로래, 안 가길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게 딱 떠오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완벽한 예시네요. 그런가요? 네. 심리학에서 된
이걸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라고 설명해요. 나는 저 포도, 즉 회사를 원한다는 욕망과 나는 저것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네, 불편하죠.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현실, 즉 자신의 능력 부족을 바꾸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신 생각, 즉 욕망을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부터 저건 가치 없는 것이었어 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지겠네요. 실패의 고통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실패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나 정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실패에 대해서 다 자기 탓을 하고 좌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심포도 논리를 사용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발전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아,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대가군요. 네, 현실을 왜곡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대가로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솝이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이 복잡한 방어 기제의 핵심을 꿰뚫어 봤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자기 기만이 집단으로 확대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조직은 문제없어, 우린 혁신족이야 라고 모두가 말은 하는데 정작 아무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요? 정확합니다. 개인 차원의 자기 기만이 조직 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야기죠. 그 회의실 풍경이요. 지들이 모여서 고양이에게 당하지 않을 방법을 논의하는데 한 젊은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그럼 미리 피할 수 있잖아요. 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죠. 네, 모든 쥐들이 환호하고요. 맞아요. 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죠. 천재적이다.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든 쥐 함과리가 조용히 묻잖아요. 네. 정말 훌륭한 생각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방울을 달 것이요? 그 순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흐르죠. 듣고 보니 어제 저희 회사 회의랑 똑같네요. 다들 혁신적인 마케팅을 외치는데 부장님이 좋아, 그럼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책임지고 실행해 볼 사람? 이라고 묻는 순간 갑자기 다들 노트북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하하, 정말 그렇죠. 이게 바로 탁상공론의 본질입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아무도 실행의 위험, 즉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이디어가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우화는 무엇을 할 것인가, what만큼이나 누가 할 것인가, who와 어떻게 할 것인가, how가 중요하며 실행에 책임이 빠진 계획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줘요. 수천 년 전 쥐들의 회의가 21세기 우리의 회의실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바로 늑대와 양 이야기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의 논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시내가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네가 내가 마실 물을 흐렸다. 네, 양이 저는 늑대님보다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니까 이번엔 작년에 네가 나를 욕하고 다녔다고 하고요. 네. 양이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늑대가 뭐라고 하죠? 그럼 네 아비가 그랬겠지. 맞아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결국 잡아먹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늑대에게는 처음부터 양과 대화하거나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잡아먹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군요. 네, 맞아요. 핑계는 자신의 폭력을 최소한으로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체에 불과해요. 늑대에게 중요한 건 오직 양을 잡아먹는다는 결과이지 그 과정의 정당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하청업체를 압박할 때 내세우는 업계 관행이라는 논리나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며 내세우는 모호한 안보 위협 같은 명분들이 바로 이 늑대의 핑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에게 논리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솝우화는 그저 아이들을 위한 교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전혀 아니었죠. 토끼와 거위를 통해 본 꾸준함과 탐욕의 갈림길, 또 여우와 포도를 통해 엿본 자기 합리화라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 그리고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에서 드러난 조직의 탁상공론과 늑대와 양 이야기에서 본 권력의 냉혹한 본질까지, 이 짧은 이야기들이야말로 인간과 사회를 꿰뚫는 하나의 날카로운 철학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노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기업 문화, 개인의 심리, 심지어 국제 정책까지 거울처럼 비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네. 이건 기술이나 환경은 극적으로 변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즉 자만심, 탐욕, 자기기만, 책임 회피 같은 속성들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회의 역학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솝우화가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갖는 거겠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우화들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이나 직장에서 마주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네. 어쩌면 당신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나아가는 거북이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아무도 총대를 매료하지 않는 조직의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루지 못한 목표를 향해 어차피 저건 심포도였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수도 모르고요.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지혜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